MIT 인공지능 연구원이 자신의 AI 모델에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인간 행동을 94% 정확도로 예측하던 알고리즘이 단 한 곳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산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고 위험을 무릅쓰고 조난자를 구하고 정상에서 처음 본 외국인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행동들. 그녀의 AI는 이 모든 것을 비합리적 이상치로 분류했습니다. 한국계 이세인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부모님의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1년간 20개의 명산을 오르며 그녀가 발견한 것은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정의라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AI 연구원이 산에서 배운 가장 인간적인 방정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박입니다.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죠. 29살 한국계 미국인 2세예요. 부모님은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저는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인간 행동 예측 알고리즘이에요.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AI로 예측하는 거죠. 3년간 개발한 제 모델은 전 세계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정확도 94%. 꽤 자랑스러운 수치였어요. 그런데 2024년 봄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데이터에서 모델이 계속 오류를 일으켰거든요. 특히 산악 지역 데이터가 문제였죠. 제 AI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해요.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 가정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달랐어요.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행동, 위험을 감수하고 조난자를 구하는 행동, 처음 본 사람과 술잔을 나누는 행동. 제 모델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패턴들이었죠. 저는 처음에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수집 과정에서 편향이 생겼거나 표본이 잘못됐을 거라고요. 하지만 검증을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산에서는 제 알고리즘이 무력해졌어요. 동료들에게 물었더니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좀 다르다고요. 그 말이 과학적 설명이 될 리 없잖아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에 가보겠다고 했을 때 두 분은 놀라셨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어도 거의 못하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피해왔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제가 왜 한국에 신경 써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자로서는 가야 했습니다. 제 모델의 결함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왜 한국산에서만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했죠. 2024년 3월,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에는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가득했고 머릿속에는 가설들이 떠다녔어요. 저는 철저하게 연구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 알고리즘이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인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요. 서울에 도착한 첫 주말, 저는 북한산을 선택했습니다. 데이터상 가장 많은 이상치가 발생한 지역이었거든요. 지하철로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보스턴에서 산에 가려면 차로 최소 2시간은 달려야 하니까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제가 잘못 온 건가 싶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형형색색 등산복을 입은 인파가 마치 축제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미국의 등산은 조용합니다. 자연 속에서 고독을 즐기는 거예요. 낯선 사람과 눈도 잘 안 마주치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웃고 떠들었어요. 어떤 그룹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관찰 첫 번째, 소음 수준이 예상치를 크게 초과함. 산을 오르는 동안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6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저보다 빠른 속도로 바위를 올랐고, 70대 남성은 젊은이들을 추월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체력 데이터와 연령 상관관계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김밥, 과일, 도시락. 한 무리는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구석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관찰에 집중하려고요. 그때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요. 할머니는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스처는 명확했어요. 먹으라는 거였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계속 김밥을 내미셨죠. 결국 저는 받았습니다. 거절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제 모델에서 이 행동의 확률은 0.3% 미만이에요. 낯선 외국인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는 행동. 어떤 이익도 없잖아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산 후 숙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3번의 이상치를 경험했어요. 김밥을 준 할머니, 물을 건넨 아저씨, 길을 알려준 젊은 커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설 수정 필요. 한국산에는 내 모델이 포착하지 못하는 변수가 존재한다. 다음 2주 동안 저는 서울 근교산 5곳을 올랐습니다. 도봉산, 관악산, 인왕산, 수락산, 아차산. 충분한 표본을 수집해야 했거든요. 과학자는 단일 사례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니까요. 도봉산에서는 50대 남성에게 약과를 받았습니다. 관악산 정상에서는 젊은 커플이 수박을 나눠줬어요. 통째로 가져온 수박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었죠. 저도 한 조각 받았습니다. 인왕산은 1시간이면 오를 수 있는 낮은 산이었어요. 하지만 정상에는 역시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죠. 파전을 부쳐 먹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가져와서요. 수락산에서는 도토리묵을 받았어요. 60대 여성 3분이 큰 통에 담아오신 거였죠. 아차산은 새벽 5시에 올랐는데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김밥과 커피를 나누면서요.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산 이름, 날짜, 시간, 음식 종류, 제공자 연령대, 상호작용 유형. 데이터가 쌓일수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음식 나눔은 모든 산에서 발생합니다. 둘째, 연령대와 무관하게 나타나요. 셋째, 거절에도 강하게 권유하는 경향이 있죠. 넷째, 각 산마다 특화된 음식 문화가 존재합니다. 북한산 입구에는 칼국수 식당이 많았고 관악산 주변에는 순대국집이 즐비했어요. 도봉산은 막걸리와 파전, 인왕산은 족발이 유명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체계화된 문화였습니다.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기초 수준이었거든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몇 마디가 전부였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가능했지만 깊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시간을 활용했죠. 선생님이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고요. 그날 밤 저는 연구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서울 근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전국의 산을 가봐야 했죠. 한국 명산 목록을 검색해서 20곳을 선정했습니다. 북쪽 설악산부터 남쪽 한라산까지. 1년 안에 모두 오르기로 했어요. 각 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제 알고리즘은 여전히 오류를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게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4월 첫째 주 저는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4시간 거리였어요. 설악산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죠. 제 연구실 동료가 보내준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팀이 AI로 전 세계 단풍 명소를 분석했는데 설악산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2단계 이상의 색 스펙트럼, 세계 최저 수준의 인간 간섭률. 저는 흥미로웠어요. 자연 환경 데이터와 인간 행동 데이터를 함께 수집할 수 있겠다 싶었죠. 속초 터미널에 도착하니 등산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아는 사람처럼 인사하고 웃고 있었죠.
등산로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9시인데 사람들이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등산 후에 식사를 해요. 전에 먹는 건 비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먹고 오르고 또 먹더라고요.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10명 정도의 그룹을 만났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들렸어요. 리더로 보이는 분이 저를 보더니 물었죠. 어디서 왔냐고요? 미국이요. 한국 등산 문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통했죠. 그들은 웃었습니다. 뭘 연구해요? 그냥 산 오르는 건데. 한 분이 말했어요. 그리고 배낭을 열었죠. 김밥, 과일,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같이 드세요. 리더분이 권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말하고 함께 앉았죠. 그들은 부산에서 온 등산 동호회였습니다. 매달 한 번 전국의 명산을 오른다고 했어요. 5년째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등산을 하세요? 한 분이 대답했어요.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다른 분이 덧붙였습니다. 산에 오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등산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수단이었죠. 함께 모이는 핑계. 산은 그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정상까지 그들과 함께 올랐어요. 저를 배려해서 속도를 조절해줬고 물을 권했죠. 정상에서는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막걸리가 돌았고 오징어가 나왔어요. 소피아 씨, 한국 사람 다 됐네요.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헤어질 때 그들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등산하자고요. 저는 번호를 줬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명의 등산객이었죠. 그리고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5월 중순, 저는 지리산 종주에 도전했습니다. 2박 3일 코스였어요. 한국에서 가장 긴 산행 중 하나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이런 긴 산행을 한다는 게요. 첫날은 순조로웠어요. 날씨도 좋았고 길도 명확했죠. 세석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들이 도시락을 나눠주셨어요.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죠. 문제는 둘째 날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이 시쯤 구름이 몰려왔어요. 3시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가벼운 비였는데 점점 세졌습니다. 바람도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옷을 입고 계속 걸었습니다. 다음 대피소까지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거든요. 제 알고리즘대로라면 문제 없었죠. 하지만 안개가 내려왔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됐어요.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는데 신호가 없었어요. 비는 더 세게 내렸고 옷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MIT에서 인간 행동을 예측하던 제가 산에서 조난당하다니. 아이러니했죠. 저는 울고 싶었어요.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제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어요. 옷이 다 젖었네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배낭에서 여벌옷과 비상 담요를 꺼내 건넸죠. 이거 입어요. 빨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물도 줬어요. 대피소까지 1시간이에요. 제가 길 아니까 따라오세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갔어요. 안개 속에서도 그분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그분은 손을 흔들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산에서는 서로 도와야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알고리즘으로 이 행동을 계산해 봤어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위험한 날씨에 동행하는 행동. 체력 소모, 시간 손실, 부상 위험. 비용 대비 이익이 전혀 맞지 않았죠. 하지만 그분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마치 그게 의무인 것처럼요. 제 모델에는 이런 변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시스템 오류 아님. 모델 자체가 틀렸음. 새로운 프레임워크 필요. 지리산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진짜 경험을 하고 싶었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였어요. 등산로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죠. 처음 김밥을 건네주셨던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죠. 또 왔구나. 캐나다 사람이지? 미국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기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같이 올라가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70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셨어요. 중간에 쉬면서 할머니는 유부초밥을 꺼내셨죠. 직접 만든 거라고요. 정상에서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한국어가 많이 늘었거든요. 할머니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 있고 혼자 산다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외롭죠.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산에 오면 달라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산은 할머니에게 운동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공간이었죠. 외로움을 달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요. 토요일 아침 7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올게요. 그 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항상 먼저 와 계셨죠. 매번 다른 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김밥, 주먹밥, 떡. 다 직접 만든 거였어요. 어느 토요일 비가 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안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계셨죠. 약속했잖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산 중턱 정자에서 호박죽을 나눠 먹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산에 다녀요? 저는 설명했어요. 제 연구 이야기를요. AI가 한국 산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예측 못한다고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건 정 때문이야. 정이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죠.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고요. 영어로는 없는 단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사전에는 어펙션, 어태치먼트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어요. 그리스 문자 롤을 사용했죠. 정을 의미하는 변수였습니다. 아직 정의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변수.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수였어요. 2025년 1월, 저는 19번째 산을 향해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한라산이었어요. 1950m. 제가 오른 산 중 가장 높았죠. 제주공항에 내리니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1월인데도 서울보다 훨씬 포근했어요. 등산 전날 고등어구이 정식을 먹었는데 바다 향이 느껴질 정도로 신선했죠. 한라산은 험했습니다. 날씨도 변덕스러웠어요. 맑았다가 갑자기 흐려지곤 했죠. 중턱쯤 올랐을 때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60대 부부, 30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초등학생 손주 둘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혼자예요? 네, 혼자요. 미국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놀라며 우리랑 같이 올라가요 하셨습니다. 정상에서 할머니가 김밥을 꺼내셨어요. 소피아 씨도 드세요. 저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풍경이 아름다웠죠. 하산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녁같이 해요.
우리 집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집에 가도 되나요? 가족들은 이미 결정한 듯 했어요.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아 끌었죠. 가요, 언니. 그들의 집은 마당이 넓은 제주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고 할아버지와 아들은 마당에서 흑돼지를 준비했죠. 저는 아이들과 놀았어요. 캐나다가 어떤 곳인지 물어봐서 미국이라고 정정해줬더니 깔깔 웃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흑돼지구이, 전복, 갈치조림, 각종 나물. 푸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주를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산에서 만난 인연도 다 인연이요. 제주 사투리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해주다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에요.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게 정이에요. 소피아 씨가 느낀 그 마음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숫자들 사이에서 정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논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알고리즘이 포착하지 못하는 인간 행동 한국 산악 문화에서 발견한 새로운 변수. 제 AI 모델은 여전히 정을 계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마지막 산이 남았습니다. 다시 북한산.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2025년 2월 첫째 주 토요일, 저는 마지막 산을 오르기 위해 북한산 입구에 섰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1년 전 저는 냉정한 연구자였습니다. 인간을 데이터 포인트로 바라봤죠.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렌즈로 모든 행동을 분석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산은 제게 그런 거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끌어당겼고 음식을 건넸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어느새 그 안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아침 7시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벌써 와 계셨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죠. 배낭이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오늘 뭐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씩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특별한 날이잖아. 소피아 마지막 산이니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일주일 후면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갑니다. 연구기간이 끝나니까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1년 동안 20번도 넘게 걸은 길이었죠. 매 걸음이 소중했습니다. 바위 하나, 나무 하나가 전부 기억에 새겨졌어요.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 씨. 뒤돌아보니 설악산에서 만났던 부산 등산 동호회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리더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피아 씨 마지막 산이라며? 우리가 축하하러 왔지.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요? KTX로 3시간인데요. 아저씨는 손을 흔들었어요. 이 정도는 가까운 거야. 같이 올라가자. 더 올라가자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리산에서 저를 구해준 아저씨였어요. 소피아 씨 잘 지냈어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저는 그분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했죠. 아저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도봉산에서 약과를 주셨던 아저씨, 관악산에서 수박을 나눠주셨던 젊은 커플, 인왕산에서 파전을 권하셨던 아주머니들. 1년간 스쳐 지나갔던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주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죠. 소피아 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멀리서 왔구나. 제가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죠. 가족한테 거리가 어디 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여기 있는 거죠? 김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연락했어. 소피아 환송회 하자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인 거였어요. 저 하나를 위해서요. 정상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소피아 씨가 산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연락했더니 다들 오겠다고 했어. 소피아 씨 기억 못해도 소피아 씨는 우리 기억하잖아. 그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밥, 떡, 과일, 고기, 전, 나물. 정상은 거대한 잔치상이 되었어요. 김할머니가 중앙에 돗자리를 깔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요. 소피아를 위한 자리야.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주변을 둘러쌌어요. 부산 아저씨가 막걸리를 따랐고 제주 할머니가 떡을 건넸죠. 지리산 아저씨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소피아 씨, 1년 동안 수고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피아 씨한테 뭘 해준 건 없는데 오히려 고마워요. 같이 산 오르고 이야기 나누고 좋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뭘 배웠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년간 준비한 말들을 꺼냈죠. 저는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해요. 인간 행동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죠. 제 모델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해요.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 가정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낯선 외국인한테 김밥을 주고 막걸리를 권하고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 알고리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죠.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오류가 아니었어요. 제 모델이 틀린 거였죠. 인간에게는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김할머니가 그게 정의라고 알려주셨어요.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라고요.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낯선 사람에게도 베푸는 친절.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돕는 용기. 저는 1년간 20개의 산을 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의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나는 광장이고 외로움을 나누는 공간이고 음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식탁이에요. 제 알고리즘은 여전히 정을 계산할 수 없어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걸 느꼈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소피아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토요일마다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부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미국 가도 우리 잊지 마요. 연락하고 지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절대 안 잊어요. 그리고 꼭 다시 올게요. 제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오면 우리 집에 또 와요. 손주들이 또 보고 싶어 할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또 와야 해요. 우리는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웃고 이야기했죠. 해가 기울 때까지 정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일어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트로트였죠. 저는 가사를 몰랐지만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소피아 씨 완전 한국 사람 됐네. 지리산 아저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씨, 그때 정말 무서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근데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가야겠더라고요.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인데.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아저씨는 웃었어요. 산에서는 다 가족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제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산에서는 다 가족이다. 알고리즘으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진리였죠. 하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가 제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 미국 가서 열어봐. 뭐예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는 비밀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하나씩 헤어졌어요. 부산 아저씨들은 KTX를 타야 했고 제주 가족은 공항으로 가야 했죠.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연락하자는 말, 또 만나자는 말이 오갔어요. 저는 모든 분들의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이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져 있었죠. 마지막으로 김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소피야, 행복해.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저도요, 할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소피아한테 김밥 줬을 때 기억나? 소피아가 손살에 치면서 싫다고 했잖아. 저는 웃었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할머니도 웃으셨죠. 근데 결국 받았잖아. 그때 알았어. 이 아이는 우리랑 통하겠구나. 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소피아 덕분에 토요일이 기다려졌어. 우리는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싫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저는 결국 발걸음을 떼야 했죠. 숙소로 돌아와 할머니가 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와 작은 주머니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소피아에게 1년 동안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내 토요일이 특별해졌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이 주머니 안에는 북한산 정상의 흙이 담겨 있어. 외로울 때 이걸 보고 우리를 생각해. 사랑해.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주머니 안에 흙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북한산의 흙. 제가 1년간 밟았던 그 흙이었죠.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봤죠. 데이터를 수집할 장소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알고리즘이 포착하지 못하는 인간 행동 한국 산악 문화에서 발견한 집단적 이타성 연구였어요. 논문에서 저는 정의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죠. 제 AI 모델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다고도 썼어요. 계산할 수는 없지만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변수라고요. 지도 교수님은 흥미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하셨죠.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를 인정하는 건 과학적으로 위험하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과학의 한계예요. 인간에게는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도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혁신적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비과학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학술지 밖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논문과 함께 짧은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 1년간 찍은 영상들로요. 김할머니와의 토요일, 부산 아저씨들과의 웃음, 지리산의 위기, 제주 가족의 따뜻함.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다큐멘터리를 학교 상영회에서 틀었습니다. 끝나고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친절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웃었어요. 가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보세요. 거기서 답을 찾을 거예요. 보스턴의 겨울은 길고 추웠습니다. 저는 종종 북한산 흙주머니를 꺼내봤어요. 그러면 한국의 산이 떠올랐죠. 김할머니의 김밥, 부산 아저씨들의 막걸리, 제주 가족의 흑돼지 구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북한산에 간다고 했어요. 소피아 자리가 비어 있다고요. 부산 아저씨들은 다음 달 설악산에 간다며 사진을 보내왔죠. 제주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영상 메시지로 보내줬어요.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어도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게 정의 힘이었어요. 거리를 초월하는 따뜻함. 2025년 10월,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연구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부산 아저씨들, 제주 가족까지 모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북한산 가자. 소피아 자리 계속 비워뒀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요. 토요일 아침 7시죠? 할머니도 웃으셨어요. 당연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북한산 입구에 섰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하지만 마치 어제 온 것 같았죠. 김할머니는 역시 먼저 와 계셨습니다. 우리는 산을 올랐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빠르셨고, 저는 여전히 숨이 찼죠. 정상에서 할머니가 김밥을 꺼냈습니다. 저도 준비해온 게 있었어요. 보스턴에서 사온 메이플 쿠키였죠. 우리는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밥과 메이플 쿠키. 한국과 미국. 두 문화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얼마나 있을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요. 아주 오래요.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일은 어떻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MIT에서 안식년을 받았어요. 1년간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객원 연구원으로요.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매주 토요일 볼 수 있겠네. 네, 매주 볼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산 아래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반 전 저는 이곳에 연구하러 왔습니다. 인간 행동의 이상치를 분석하려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이상치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본질이었죠. 합리성 너머에 있는 따뜻함. 이익을 초월하는 친절. 낯선 사람도 가족으로 만드는 힘. 한국인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변수로 표기했죠. 하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제 AI 모델은 여전히 정을 계산하지 못해요. 아마 영원히 못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세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니까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 저는 웃었어요. 그냥요. 여기가 제 집이구나 싶어서요. 할머니도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산로 입구 식당가에서 칼국수를 먹었어요. 뜨끈한 국물이 몸을 녹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요. 알고리즘 속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김밥 한 줄, 막걸리 한 잔, 따뜻한 손길 속에. 산이 차린 밥상. 그 위에서 저는 가장 인간적인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정을 나누면 외로움이 사라진다. 음식을 나누면 남이 가족이 된다. 함께 산을 오르면 거리가 사라진다. 이것이 제가 한국산에서 배운 모든 것이었습니다. AI 연구원으로 왔지만 더 나은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집에 와 있으니까요.